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살롱지기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와. 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요? 네,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11월 셋째 주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쉬움 없으세요? 아쉬운데 그래도 또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올해 9수를 무사하게 넘기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덕분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 아니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진짜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사실 올해 큰 네. 계획들을 많이 세웠었는데 하나도 네. 이루지 못하고. 요새 엄청 살인적인 스케줄에 쫓기고 네, 계신다고. 지금 사실 8, 9월에 엄청 놀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일을 다 받아서 했더니 고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크서클이 있으셔서 큰 차이가 없으세요. 지금도 너무 피곤한데 제가 오늘 무슨 말 하게 될지 모르니까 큰일이네요, 우리. 또 제 생활신조가 또 용두삼이이기 때문에 네. 올해 굉장히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이것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내년에 또 뭘로 한번 일을 벌려볼까. 진짜 네. 외향이세요. 정말 쉬지 않고 뭔가 버리시는 거 보면은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는가? 근데 지속적으로 치고 있다 보면 하나가 제가 지금 잼이 왔겠죠. 유튜브도 사실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자 해서 올렸는데 지금 구독자가 13명이고 이거 저희 언니들한테 공유 안 해주신 것 같던데? 인스타도 제가 한 달 전에 시작했거든요. 팔로워가 이제 5명. 3장 정도 사진을 올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은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가, 관리가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진짜 멋있으십니다. 저는 이제 뭐 사실 좀 지구력이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저희랑은 달리 지구력이 아주 넘치는 평일에는 워커홀릭으로 주말에는 산으로 사박과 캠핑을 즐기는 철인!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6번째 주인공 조아라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아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팟캐를 듣고 있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조아라고요. 이미 알고 있죠, 조아라. 네. 우린 알지? 요즘은 평일에도 워커홀릭, 주말에도 일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하고, 운동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3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네, 전혀 평범하게 들리진 않지만. 아니, 근데 오늘도 캠핑을 하다가 갑자기 또 올라오셨다고? 네, 제가 저번 주부터 장박이라고 해가지고 그 캠핑장에 이제 다 텐트를 쳐놓고 주말에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캠핑장이 일정의 그걸 장박이라고 하는구나. 그쵸. 이제 렌트비를 내고 이제 그 자리를 맡아서 이제 내 장비를 막 갖다 놓는 건데. 사실 이제 제가 보통 겨울에 좀 바빠가지고 겨울에 사실 뭔가를 막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보통은 12월쯤에 여행을 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나의 1, 2, 3월이 이제 많이 힘들겠지만 내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썼으니 자, 이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해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결국 쓰고 말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그쵸. 이게 약간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겨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을 꼭 회사에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주말에는 캠핑장 가서 일하고 이러면 되니까 한번 텐트를 그럼 쳐놔보자. 그럼 이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일을 해도 회사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캠핑장에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 시도를 좀 새로운 시도 한번 해보자.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저는 사실 셜록님과 저는 호캉스족이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캠핑의 매력이 뭡니까? 캠핑의 매력은 시간이 진짜 빨리 가. 아니, 그건 어딜 가나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운동도 좀 이제 자전거를 탄다던가 수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캠핑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놀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계속 이제 몸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게 약간 오히려 리프레시가 되는 점도 있고. 어쨌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은 보통 약간 숲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연과 네, 약간 그러니까 구획 없는 좀 이제 숲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데다 보니까 가서 좀 햇빛도 맞고 앉아 있고 이제 찬바람 쐬고 하면 되게 좋고 특히 겨울에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되게 코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장작 떼고 있으면 그 바른 따뜻한 그 기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자러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난로 떼면 또 그 난로의 그 왜 그래.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반에서 등유난로를 뗐었거든요. 그래, 우리 교실에서. 석탄이었는데. 나 석탄 뗐어. 저희도 석탄됐어요. 그래요? 그 동시대 맞, 네,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그 옛날 생각도 나고 등유난로 막 떼면 그런 막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날로그적으로 된 느낌? 그래, 거기다가 네. 보리차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나눠 먹고 친구들끼리. 호텔 버리는 건가요 지금?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되게 좀 사치스럽게 쓰는 거죠.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텐트를 치고 뭐 물건을 정리하고 막 뭐 집에서보다 훨씬 힘들게 요리를 하고 이런 게 시간을 좀 사치스럽게 쓰는 느낌도 드는데 사실 좀 우리가 되게 평소엔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 긴장이 릴렉스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라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셔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겨가실까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또 나름의 방법을 또 다 찾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이제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라님이 추천해주신 인생책 어떤 책입니까? 네, 제가 추천한 책은 그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강연, 테드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한 록산 게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제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헝거, 내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이라는 책이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록산 게이라는 사람을 그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그 영상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네. 보면서 되게 이 사람 되게 위트 있게 말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당당하고 위트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게 그 보였었거든요. 테드 강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의 그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을 읽고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이제 헝거라는 책이 나와서 읽으면서 저렇게 굉장히 유명하고 좀 똑똑하고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내면에 본인의 굉장히 약한 모습, 사실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약한 모습이 있는데 심지어 그걸 이렇게 책으로 다 약간 토해내듯이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책을 그런 관점에서 되게 재밌게 봐서 저희 인생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에서 제가 아마 나중에 저희가 녹음이 거의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처를 다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어떤 영웅적인 허스토리를 갖고 완결된 어떤 삶을 사는 건 아니니까 계속 ing 중이고 보면은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직도. 사실 뭐 가해자를 맞아요. 처벌했느냐? 아니거든요. 뭔가 아직 정착하지 못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포장해서 굉장히 영웅적인 스토리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책의 큰 매력과 강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보면서 좋은 거는 사실 이런 글 자체는 본인이 본인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 나올 수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에 대한 애정을 이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읽을 때부터 조금 안심을 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힘들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책 자체가. 우리가 막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나눴는데 록산 게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쁜 페미니스트의 저자로도 유명해요. 네. 워낙 유명한 에세이라서 출간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책의 부제도 불편하고 두려워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 못하는 당신에게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도 사실 이거 내 얘기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헝거를 보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조금 주제는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어떤 나를 바라보는 시선,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그런 관점들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그 록산 게이의 그 첫 번째 책이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요즘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시선들이 관점들이 오고 가는 걸까요? 저는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관심이 없었지. 네,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페미니스트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이슈화가 안 됐던 것뿐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페미니즘을 주로 말하는 세대가 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90년대생 약간 지금 딱 그 20, 30대들이 주류가 되는 그 세대라고 했을 때 목소리를 많이 내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게 이슈화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도 진짜 빨리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 그때는 약간 내가 과연 이 회사를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얼마나 승진할 수 있고 과연 내가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아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신입들을 보면. 그러니까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사회가 너무 빨리 변했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라든가 분위기도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게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찾는다라는 점은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특권을 빼앗아야 되는 어떤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좀 당연히 이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뭐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저는 페미니즘 저는 사실 최근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페미니즘은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다고 말하는 미국에서도 몇십 년 전에 이미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조금 다른 어떤 비슷한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이느라고 좀 더 이제 컨플릭트가 많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약간 페미니즘으로만 보면은 좀 과도기적인 느낌이 들어서 어떤 사실 새로운 사상이든 어떤 현상이든 과도기에는 항상 시끄럽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누가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넌 페미니스트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아니 여자인데 사전적인 의미만 보자면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이 있어? 맞아요. 너 네 밥그릇 빼앗기면 화 안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게 여자가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게 아닌 여성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은 갖추지 않고 이때 페미니즘이 나왔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들고 나와서 편승한다고요? 괜히 억울함만 호소하게 되면은 사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갖춘 어떤 진정한 페미니스트들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건강한 페미니즘을 저는 사실 장착했으면 하는 게 그래서 여자들도 당당하게 이걸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내 밥그릇인데 내가 뺏겼으니까 억울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노력이 없이 그냥 그것만 무기로 들고 오면은 비판을 받고 사실은 이거를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주제든 명과 암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사실은 뭔가 좋은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들고 일어서더라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일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이 주가 돼서 비춰지면 안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좋은 역할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쁜 페미니스트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난 핑크색을 좋아하고 나는 뭐 그런 이제 욕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욕설이 나오는 어떤 랩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맞아요, 나는 맞아요.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갖춰야 모든 어떤 맞아요. 네. 도덕적인 모든 완벽함을 갖추고 있어야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실 뭐 저만의 뭐 좀 약간 억울함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좀 PC함을 너무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되는 어떤 이 운동을 하기 위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나? 근데 그 면으로 되게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나쁜 네.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만 착하네. 이런. 네, 그럼 다시 우리 헝거 이야기로 들어가서 근데 책에는 이제 병적인 비만 상태가 돼버린 작가의 절절한 자기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의 발단에는 어린 시절 겪었던 성폭행의 트라우마가 있었고 먹는 순간에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먹는 행위를 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 과정들이
너무 리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저의 감정선은 사실 읽으면서 좀 고통스럽기는 그쵸. 했거든요. 저는 약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경험적으로 좀 그런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신가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안 그렇죠. 안 됩니다. 먹는 것을 통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운동 같은 걸 할 때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안 하나도 돼요. 진짜 안 되는 없잖아요. 것 같아. 근데 사실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고 약간 사회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무언가 결여된 사람이다라는 식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몸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불면증이 되게 심해서 잠을 잘 못 자고 그 잠을 되게 못 잘 때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되게 막 자괴감도 많이 들고 다음날 일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많이 먹는 것과 이거를 동치할 수 있느냐에 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모두에겐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더 이제 어떤 작가로서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걸 더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었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모든 것이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사실은 먹는 행위가 정말로 내가 이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는다라기보다 작가가 막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는 어느 순간에 나의 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 다시 이 사람이 먹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정말로 먹고 싶다라기보다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약간 파괴하는 자신을 더 뚱뚱하게 만드는 그 행위가 자기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트라우마로 인한 보호 본능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관점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비만, 그러니까 좀 뚱뚱한 몸과 마른 몸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우월한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맞아요. 저 사실 나고 자라서 한 번도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체질적으로 살이 잘 찌진 않는 편이어서 네. 뭐 자랑하는 건가? 아니야. 근데 대신에 뭐 저는 체구가 작으니까 그래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저조차도 어느 순간에 제가 허리살이 좀 늘어나고 얼굴에 좀 살이 붙는 것 같고 등살이 붙고 막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잠깐만 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학습된 거죠. 이게. 맞아요. 학습된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그 부분은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저도 막 제가 난 페미니스트야 뭐 그런 뭐 미디어가 만들어낸 어떤 날씬함에 대한 어떤 우월함 환상은 다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저도 되게 제가 살이 찌면 나 관리해야지 살 빼야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알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인 것도 알고 잘 안 돼 근데. 네, 근데 내가 지금 뚱뚱한 상태가 절대 아닌 것도 아는데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잘 안 돼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이 된 거예요. 이게 네. 사실 다 우리 표준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살이 쪄도 이게 사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미디어의 폐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만나던 정말 꼬챙이 같은 애들조차도 간헐적 단식 막 1일씩 한다고 살을 다 빼고 많이들 있거든요.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와 정말 이러다가 좀 있으면 지구가 되게 가벼워지겠다. 정말 너무 온 사회가 다 다이어트 하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학습된 사회적 병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좀 살이 너무 많이 찌면 나 스스로가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 사람은 관리를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무의식 중에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도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라기보다 여성으로서 내가 마른 몸이 더 예쁘고 섹시하기 때문에 뭐 마른 몸을 더 선망한다라는 면도 분명히 있죠.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또 하나로 내가 뚱뚱해지면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겠지? 그런 것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되게 이게 진짜 나 스스로 내 생각을 극복하는 것도 너무 힘들구나.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 헝거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록산 게이의 그런 모습들
나도 너네한테 성공 신화를 보여주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런 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라든지 나도 내 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알아. 그리고 살을 빼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그리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이클 이제 운동하면서 러닝 옆에 이제 맞아. 마른 여자가 와서 막 하는데 약간 그 여자랑 경쟁적으로. 경쟁하고 그런 거 보면서도 사실 묘하게 다 공감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그냥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몸무게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인데 사실 저는 그 장면 나왔을 때 그 부분 나왔을 때 록상계 안 되겠다. 이거 역으로 차별하네. 아 그래? 왜 편견이 날쌘 여자에 대한?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이 세계는 내가 너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세계다. 너무 힘들다 싶었던 건 없었어요? 전 예일대 포기한 거. 맞아. 아니 왜 그런 무리수를? 이거 셜록님 너무 공감되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자기 좀 철옹성을 지키느라 좀 놓치게 됐던 뭐 많은 기회들, 친구들, 가족들 사실 너무 안타깝더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가장 좋은 그런 20대 시기를 20, 30대를 그런 식으로 사실 뭐 이분은 자기를 치유하는 과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필요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제3자인 우리가 봐서는 아니 예일대를?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니 예일대를? 이러면 이 아이비리그 몇 개를 그러니까 이 똑똑한 양반이 정말 그러니까 의대에 그냥 있지. 그러니까 나도 맞아. 그거 너무 맞아. 뭔가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 생각을 하다가 이게 사실 소설책이라고 했으면은 뭔가 제가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근데 또 많았는데 리얼이라 정말 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 생존에 계신 분인데 실제 우리가 얘기이기 참아. 때문에 감히 내가 이해를 한다고 나설 수 있을까 이런 반대를 할 수 있는 게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약간 이제 예일대 입학하고 나서 이제 방황하면서 막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 이제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막 40대 아저씨 집에 네, 얹혀 막 살면서 폰섹스 폰섹스 회사에서 막 맞아. 일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게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본인의 몸도 되게 고통스럽고 돈도 없고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사실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맞아요. 듯한 그런 행동을 연장선에서 할까. 그것도 좀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나쁜 사람만 만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 근데 좋은 사람들한테는 오랫동안 정착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쨌든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로 다시 또 돌아가고. 그 패턴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불행 속에 사실은 가둬들려는 사람이니까 이 행복을 한 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한 걸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 평온한 일상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너무 훌륭한 부모님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책 중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중간에 이제 아버지는 또다시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었다라는 구절에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맞아,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사실 우리 이 무게를 모르잖아요. 이 고통과 맞아요. 절망의 무게를 모르기 네.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글쎄. 근데 사실 전 보면서 이 사람이 아마 성폭행이라는 경험 때문에 본인이 약간 사랑받을 자격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왜 난 아무것도 내가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이렇게 망가진 사람인데 다른 의도가 있겠지? 아니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착각이니까 곧 변해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더 오히려 자기한테 더 이제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보다는 뭔가 나한테 관심이 덜 한 것 같은 사람한테 더 오히려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나는 그 정도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차피 이 사람 나는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더 편안한 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저도 이제 이 고통을 한번 가늠해 보려고 다 보다 보니까 12살이면 저희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위층 사는 오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가끔 저희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시면 저희 그 집 가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어느 날 저를 방으로 부르더니
자기 몸 한번 만져보라고. 아, 근데 나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그쵸.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게 뭣도 모를 나이인데 성교육을 받은 나이도 사실 아니어서 몸을 왜 만지지 했는데 그냥 뭔지 모를 불안함과 뭔가 또 수치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민망해서 엄마한테도 누구한테 말을 또 못하고 그쵸. 저만 이제 혼자 갖고 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와 진짜 내가 그 몸을 만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만약에 더 갔으면 진짜 그쵸. 그때는 정말 큰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어려서 몰랐던 많은 우리에게 지나갔던 성추행들이 또 있잖아요. 진짜 많아요. 네. 우리 보건교사 아는 형 할 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성추행 진짜 근데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나는 그냥 그게 뭐였다고 그냥 그 오빠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했던 그게 뭐였다고 그것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같았으면 바로 신고했지. 너 이 자식? 진짜 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그게 나한테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로 그렇죠. 사실 아직도 기억되고 근데 더 있는데 나갔으면 어휴 그쵸. 상상조차 하기 싫으네요. 진짜. 그리고 막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성폭행을 당할 때 그때를 이제 회고한 기억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전에도 본인이 그 남자애를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 이미 맞아. 사실 그 이제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아마도 뭔가 징조가 계속 있었고 같이 막 야한 잡지 보고 뭔가 좀 얘가 이 남자가 이 작가한테 과학적인 행위를 계속 해왔던 것 같고 그 성폭행이 있던 이후에도 이 남자애를 계속 만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에서 자신이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지 않았을까. 아니 그리고 나는 네. 그 무리들이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걔네들은? 미친놈들 많아요. 진짜 이 XXX야. 많아요. 아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뭐냐 진짜. 근데 또 잘 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비서도 있고. 그쵸. 잘 풀렸죠. 음.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났어, 솔직히 걔네들. 아니 그래서 나는 인과응보 되게 좋아하는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받을 거예요.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을 진짜. 거예요. 나는 책 읽으면서 제일 화났던 지점이 거기였어요. 어떻게 그 또래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애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도 저도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졌었는데 우리가 또 록산게이가 계속해서 이제 서술에 나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비만, 허기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서 사실 책 읽으면서 저는 반성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비만인 사람들을 보면서 뭐 관리 부족이라던가 뭐 게을러서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태도나 행동이랑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했는데 진짜 외모 강박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네. 언니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비만에 대해서 내가 혹시 잘못된 시선을 갖고 있었던 건 없었나? 저는 사실 저희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뭐 갑자기 살이 빵 찐다든지 하게 되면은 건강의 이유로 야, 살 빼라는 말을 사실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면서는 우리 이렇게 록산게이만큼 거구의 여성들을 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제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그 전에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내 눈앞에 그런 사람이 지나갔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사실 다 까봐야 안다고. 여기 보면 뭐 관리 부족, 게으름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이 개인의 어떤 성실함이나 자기 관리를 보여주는 척도 사실은 이 외모 말고도 되게 사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책 속에서도 오프라 윈프리가 나오는데 오프라 윈프리도 엄청난 비만,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이었고 사실 그럼에도 그분은 굉장히 에너지가 엄청나고 장고도 엄청나고 결국 장고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사람이 정말 제3자가 오프라 윈프리를 날 보면은 내가 게을러 보이지 설마 오프라 윈프리가 게을러 보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다 까봐야 된다.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이 있어요. 제 조카가 진짜 말랐었거든요.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걱정이 됐어. 저러다가 혹시 어디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말라깽이였는데 어느 날 한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살이 거의 한 2.5배로 불어난 거예요. 역시 한약. 역시 한약인가?
그랬는데 마침 그 시기가 헝거를 읽고 난 그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명절 때 다 같이 가족들이 모였는데 다 엄마, 아빠, 동생 다 얘기하는 거야. 야, 왜 이렇게 살쪘냐? 쟤 왜 이렇게 살쪘냐? 야, 너 집에서 너무 먹이는 거 아니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조카가 듣고 있는데 엄마,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듣는 애는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살이 찐 것도 아닌데 이러면 안 맞아요. 되는데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가는 거지? 얘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부터 운동중 그 유튜브 보세요. 혹시 김민경? 네. 그걸 보면 저 그걸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한 게 우리는 뚱뚱한 사람, 비만인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서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운동을 너무 잘해요. 모든 종류의 운동을 그래. 너무 빠르게 배우고 너무 약간 저 사람 정말 타고난 그러니까 운동 DNA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비만인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얘기 아닌가. 맞아. 저 되게 그 부분을 그런 걸 보면서 또 무의식 중에 내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성했던 거는 저도 이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옆에 뭔가 맞아요. 좀 체격이 큰 분들이 앉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제 쪼그려. 비행기 탈 때 특히 더 그렇죠. 맞아.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이 더 불편할 거라는 걸. 맞아요. 왜냐면 본인도 불편하지만 상대에게 폐를 끼친다는 사실을 계속 갖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안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었는데 책을 읽고 한 번 더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맞아요. 새로웠어요. 이제 제 조카 얘기까지 꺼내게 됐는데 저도 조카를 보다 보니까 사실 뭐 나도 할 말은 없다. 저는 이제 다크서클에 대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잠 많이 못 잤어? 나 어제 12시간 잤는데요? 너무 좋은데 에너지 너무 넘치는데? 막 이런 거. 맞아.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50, 60 돼도 뭐 30, 40대 같이 보이는 맞아요. 사람도 너무 맞아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특히나 내 또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전지현 씨, 송혜교 씨 와 같은 이제 세대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다가 저를 보면은 뭐냐? 이 생각도 들고. 매력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좀 자존감이 좀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들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많죠. 그리고 사실 막 그런 제 이제 주변에 최근에 이제 출산을 되게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 연예인들 막 애 낳고 한두 달 만에 막 진짜 너무 완벽한 몸매로 막 TV에 나오잖아요. 김남주 사실, 씨는 진짜. 네. 근데 사실 그게 가능이나 하냐고요. 근데 이제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서도 다들 저렇게 완벽한 어떤 것처럼 다시 이제 복귀를 그게 하는데 너무 당연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보는 거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그런 것들에서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아니에요. 않은데 그게 당연하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드는 거 당연한데 나이가 든 연예인들이 너무 완벽하게 한 10년, 20년 전이랑 똑같은 얼굴로 나오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 내가 제일 그런 듣기 느낌이 싫어하는 드는 말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 이게 뭐야? 왜 이런 단어를 만들었냐고요. 저는 사실 그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긴 있는데 그게 사실 뭐 아름다움이 기준이어서라기보다는 나이에서 오는 게 사실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TV에서 보고 있는 연예인들의 나이를 되게 아는데 그 사람들이 20대로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20대일까요? 너무 무서운 말이다. 진짜 무서운 말인데. 우리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말.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되게 무서운 거잖아. 그 사람들도 사실 그 보여주는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딱 알아챌 거니까 엄청난 돈을 소비하고 그 젊음을 유지하려고 할 텐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도 저도 약간 나이에 대해서 가끔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층이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저 또래인 여성들이 나와서 하는 드라마를 보면은 설렘을 못 느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나이 또래하고 막 10살 연하의 남자하고 어떤 썸을 타는 그런 종류의 드라마류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30, 40대 여성들이 드라마 소비층이다 보니까 그런 류를 많이 넣어주잖아요. 정말 공감을 못 하겠고 실생활에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비현실적이긴 공감은 안 하죠. 되고 맞아요. 근데 이제 하이틴물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 볼 때 너무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아 너무 좋다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미 저절로 돌아갈 수 없는 걸 돌아갈 수 없지. 그쵸. 나는 이미 이 시간을 지나가 버린 걸 그러고서 이제 일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갈 때 거울을 보면서 허걱 놀라면서 그럼 우리 계속 무지개다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그때 느끼죠. 그래 나이 먹는 거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 학습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는 당연히죠.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어떤 세상의 분위기 결국 광고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TV를 끄세요. TV 끄세요. 보지 마세요. 광고가 다 배려놓는 거야. 팟캐를 들으세요. 얼굴이 안 나와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얘기 듣다 보니까 여기 우리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어떤 그런 뭐 자존감이 바닥을 치거나 하는 경험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진짜는 안 드러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럴까? 그런 걸까요? 각자의 바닥은 서로만 아는 걸로. 그렇습니다. 뭐 어쩌다가 우리가 외모에 대한 나이에 대한 썰까지 풀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나눈 이야기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들이 책에 담겨 있어요. 네. 뭐 꺼내기 힘들었을 트라우마를 대중에게 공개한 작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독자들도 많았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결론이 없는 이야기 아니냐, 그리고 이 화자 자체도 본인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극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서술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런 것까지 본인의 이런 진짜 안에 있는 얘기를 다 한 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사람이 정말로 용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만 사실 모든 그 초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사람 중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상황이 문제고 이 문제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극복하지 않은 나의 문제 그렇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되게 고민이 됐을 것 같은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느꼈던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근데 이게 솔직히 나 뚱뚱해 근데 어쩔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게 사는데도 편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동정하는 게 더 슬플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이제 성공한 작가인데 나 이제 1등석 타고 다니는 성공한 작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다 토해내면서 얘기하는 건 저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그치만 아직 극복하지 못했지만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말 되게 오래된 얘기 페미니즘 그리고 사회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제 얘기 중에 하나 가장 개인적인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이제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얼마나 우리 이 시대를 그리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그리고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책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너무 한 5번 정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되게 와닿는 것 진짜 같아요. 인생책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사람들이 비만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좀 맞닿아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에세이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짜잔 하고 뭔가 큰 변화를 맞아요. 경험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읽어 내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날씬하고 아주 예쁜 몸매를 짜잔 하고 나는 변했지롱 이렇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래야 내 속이 후련할 것 같은 저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법과 같이 정말 이상적인 몸매로 딱 나타나갖고서 뭔가 이거를 내가 정말 완치를 했고 나는 나의 어려움을 다 극복했고 난 이제 이렇게 이뻐졌어 했으면 정말 뻔하디 뻔한 너무 그냥 뻔하죠. 자기 개발서가 그런 돼서, 자기 개발서가 너무 많아. 맞아요.
맞아요. 재미 너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질문에서 꺼내주신 그 저는 그 평이 둘 다 맞는 얘기 같아 사실. 네. 근데 그래도 좋았던 부분 그냥 양쪽의 네. 입장을 다 네. 공감하신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상적인 구절과 책에 대한 한 줄 평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일단 너무 너무 많았어요 사실. 맞아요. 너무 네. 많아갖고 사실 그냥 가장 와닿았던 거 하나만 고르면은 내가 내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한다면 내 언어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관심에 개의치 않고 내 식대로 하고 싶다. 동정이나 공감이나 조언을 바라지 않는다. 난 용감하지도 않고 영웅적이지도 않다. 나는 강인하지 않다. 특별하지 않다. 이런 구절인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센 척인데 맞아요. 센 척인데 정말 가장 진심 어린 자기 진심이었던 것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이 글을 사실 풀어내는 가장 진심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 말에서 어떤 좀 담담하고 따뜻한 위로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진짜로 이렇게 상황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절망에 빠져 있는 여성들이 읽으면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한 줄 평을 하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오기 전에 한 번 더 읽었거든요. 근데 네. 읽을 때마다 사실 되게 와닿는 게 계속 엄청 많이 바뀌어요. 붙여놓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 일단 오늘 이게 이 전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초반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현재 나는 생존자보다는 피해자를 선호한다. 우리가 이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 성폭행 생존자라고 많이 부르니까 일어난 일의 엄중함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다. 희망의 여정을 걸어와 승리를 쟁취한 척 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이 무사한 척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난 채로 여기까지 걸어왔고 그 일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내가 흉터가 남지 않은 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도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사실 성폭행 생존자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약간 되게 주변 친구들이랑 가끔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도대체 왜 생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게.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피해자가 어떤 좀 수동적인 어떤 모습이라면 생존자는 조금 더 내가 이런 일을 겪었지만 살아남았고 극복했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제 여성주의 쪽에서 많이 나온 용어인데 또 그게 꼭 마치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죠. 어떤 그래서 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좀 되게 뭐 좋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좀 네.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다, 어떤 나의 트라우마가 생긴 어떤 경험이 있을 때 나는 아직 극복하지 못했지만 나한테 이런 어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고 너는 진짜 잘못한 거야.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생존자라는 용어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지금 록산게이의 상황에서 그것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좋아했던 구절은 왜 저 사람이 저런 몸이 되었는지 안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말해야만 하고 더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다. 이게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그리고 시원한 결론을 기대하고 보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듣기 위해서 헝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라님의 인생책 오늘까지 총 5번이나 읽으셨다고 하시는 왠지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 사실 그중 2번은 한 번은 이제 저희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한 번은 오늘을 위해서. 네, 헝거와 함께 1시간 꽉 채웠는데 어떠셨어요? 저 사실 제가 너무 막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네.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느꼈던 거를 충분히 뭔가 나누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조금도 듭니다. 근데 정말로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몸에 대해서 우리 모두 나의 몸 그리고 내가 항상 고민하는 다이어트라든지 그리고 허기, 트라우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한 번쯤 다들 읽어봤으면 좋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강박을 네. 좀 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더 치열해지겠지.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가 또 기다리고 있나요? 네. 저의 또 인생 영화인 사실 인생 영화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봤어요. 그러면 인생 영화야. 그중에 한 번은 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본 그렇구나. 거다 보니까. 네. 더 미드와이프라는 영화고요. 그 프랑스 영화인데 그 프랑스에 되게 국민 배우로 유명한 두 분이 나오신 얘기고 되게 생뚱맞게 30년 전에 우리 아빠랑 이혼하고 떠났던 새엄마가 갑자기 짠 하고 돌아와서 그동안 잘 살았니? 아빠는 잘 살아. 설정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되게 약간 진상짓을 하는 35년 만에 돌아온 나의 진상 새엄마 느낌이 나는 영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프랑스 영화라는 거. 네, 마르탱 프로보스트 감독의 더 미드와이프로 다음 주에는 프랑스 감성에 한번 흠뻑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안녕.